자, 한 주간 잘 지냈죠? 지난주에는 그 영상 자체를 제가 조금,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게 올려서 미안해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 평소에 올리는 거에 비해서 한 반나절 늦게 올린 건데, 제가 원래 월요일날, 그러니까 밤 12시 올렸었거든요, 영상을. 한두 시 사이? 그랬는데, 그날은 오전 막 12시? 뭐 이렇게 좀 늦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쪽지로 나한테 영상이 안 올라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섭섭했다라는 거. 여튼 미안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할게요. 거기다 이제 막 KT 사태까지 막 겹치면서 막 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공산 진영에서 인권유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의 역사에서 미국 중심의 현대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진은 이 소련 사진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막 조그만 막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 점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용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용소. 어마어마한 양의 수용소가 있죠. 이 어마어마한 큰 대륙에 말도 안 되는 양의 수용소, 굴라크라고 불렸었던 수용소가 존재하고, 이곳에 어마어마한 1000만 명이 넘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스탈린 체제 때 버림받고 통제되고 감금되고 뭐 이랬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인권유린의 역사, 그러니까 인권유린의 역사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탈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유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던 두 개의 사상, 그게 파시즘과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파시즘에서는 유태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공산주의, 더군다나 공산주의는 훨씬 더 이상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을 가진 사상인데,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또한 엄청난 인권유린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 공산주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과 공산주의 세력을 묶어서 전체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토탈리테리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전체적 사고를 바탕 속에서 소수자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이해할 적에 이 전체주의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각도로 쓰인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혼용된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많이 쓰지만 그냥 자유주의라는 말 안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선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지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이 자유주의가 있고 그에 대별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고, 또 반대편에선 파시즘,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르죠. 그렇죠?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특색을 설명할 적에 개인이냐 사회냐 해서 이제 개인주의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집단주의, 국가주의 이런 단어를 쓰긴 써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란 말은 아무래도 이제 파시즘 쪽에 가까운 생각인 거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세 가지 담론으로 논의가 가다가 이 파시즘 진영과 또 공산주의 진영에서 워낙 심각한 인권유린이 번지니까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개인과 인권을 짓밟은 집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는 단어는 좀 맥락과 개념이 좀 다른 상태에서 등장했다라는 걸 슬쩍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공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누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역사 공부하고 철학 공부 정도는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 베이스가 없이 그 이상의 학문적이고 지적인 담론을 펼쳐나간다는 건 웃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양자 중에, 철학과 역사 중에서 어느 한쪽만 공부하면 되게 위험한 게, 역사만 공부하다 보면 계속 현상만 이야기하게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저런 사건이 있었고. 근데 현상 안에는 본질적 요소나 경향적 요소나 구조적 요소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현상이라는 덩어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구조나 본질 같은 이야기들은 철학적 개념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이해해야지만, 철학적 사고를 가져야지만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반대로 철학 공부만 하다 보면 현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 속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고 현상이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맥락도 현실이 어떤 과정도 다 빠져진 채 자신만의 추상적 자각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공부라는 것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틀이 있어야지만 사회과학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좀 스마트한 또 그 표층 외에는 이제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얘기를 굳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이런 맥락, 너무나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컴퓨터를 바꾸면서 폰트가 다 깨져가지고 원래 더 이쁜 폰트였는데 이상하게 됐어요. 이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반 드레피스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 문제라는 거, 반유대주의 문제라는 것이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유럽에 있었고,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 쪽으로 터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터졌었어요. 다만 히틀러가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어마어마한 양의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커지게 된 건데, 자 보세요. 반유대주의는 보통 사람들의 아편이다라고 오스트리아 언론인 헤르만 바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편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마약이지만 이땐 진통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를 혐오하고 욕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못된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하는 그런 태도가 언제나 존재하는 건데, 이 헤르만 바르가 이 19세기, 20세기 때 광범위하게 유럽에서 퍼졌었던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할 적에 저건 보통 사람들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유태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드레피스 사건, 프랑스에서 오히려 먼저 크게 터져 나왔었고, 그 외에는 이제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다.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고토로 가자. 과거 다윗 왕이 세웠던, 솔로몬 왕이 통치했었던 바로 그곳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라고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고 이러던 사상은 아니에요. 이랬던 사상은 아닌데,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통념적으로 봤었을 때 유럽의 역사 내내 유럽인들이 뭐만 이렇게 때만 되면 유태인들을 죽였다.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것이 항상 높은 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속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들의 불만과 억울함과 상식적인 무시 속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렇게 표출이 되는 과정들인 건데, 이 19세기, 20세기에 실제로 반유대주의도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을 두고 격렬하게 폭발하면서 정치 논쟁이 된 거라든지, 혹은 오히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유태인들이 어떤 그 시온주의 운동을 벌이거나 외에는 사실 큰 일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싫어하고 무시하는 정도였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유태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좀 그런 컨트롤이 좀 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교육받은 중산층들, 이 중산층들이 이런 식의 어떤 선동정치, 선동적인 발언, 구구파들이라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중하층부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유태인들이 씹어대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유태인들의 권익운동과 그리고 이 중산층들의 거부감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럭저럭 통제가 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인종주의 같은 것하고도 결합을 하게 되고, 우생학 같은 거랑도 결합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태인에 대한 나름 과학적이고 나름 논리적인 비판의 토대들이 만들어지긴 해요. 그건 예전에 제가 드레피스 사건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1903년에 시온 장로들의 프로토콜이라는 유대인 세계정부 음모론이 이제 깃발이라는 러시아 신문의 활자화가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890년대 중요 파리에서 러시아 비밀 경찰이 제작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거 들어봤죠. 일루미니티? 예전엔 프리메이슨이 많이 떴었죠.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때 뭐 인터넷에서 막 돌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 요건가요? 수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도 뭐 일루미나티의 끈앞풀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막 온라인에서 막 떠들기도 했고, 스타벅스가 일루미나티의 뭐 전진 기지다 그 마크를 보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즉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금력을 가진 특정한 세력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 언제 등장하게 되냐? 실제로 1890년대 러시아 비밀 경찰들이 이 유태인 반유대주의를 확대시키고자 시원 장로들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보급하고, 이게 이제 파리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서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몰래 만들어서 특정한 세력을 더 혐오하게끔 한 다음에 그 혐오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제정 러시아 안에 있는 이 유태인들을 박해하면서 제정 러시아에서의 권위를, 제정 러시아의 국가 운영을 더 수월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막 돌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서 진짜 그래? 유태인들 로드차일드니 뭐니 돈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앞뒤 얘기가 막 끌어다 붙여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세 시대 때 길드, 특히 어떤 목공조합원들의 이 모임이라든지 혹은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의 비밀결사 모임이라는 것이 막 얘기가 막 부풀려지면서,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로마 뒤를 이어서 중세 때도 내려오고 이 사람들이 막 뭔가를 저지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좌지우지되고 모차르트도 프리메이슨이었더라,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라는 게 생산이 돼요. 근데 음모론이라는 것이 어디서 등장했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의 통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여기 어디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시온 장로들의 프로토콜이라는 요 개념이 공교롭게도 미국에 전파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걸 또 열정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돈을 들여서 주간지 디어본 인디펜던트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시온 장로의 프로토콜의 내용을 다 실어서 미국의 전 대학과 그리고 유럽의 주요 본부에다 이 책을 다 무가지로 살포를 해버려요. 더군다나 이제 이 포드는 자수성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농민을 비롯한 미국의 중하층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거대 기업가가 혼자 음모론을 받아들인 바로 그 행동이 이 반유대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은 이게 독일의 반유대주의자들, 특히 히틀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탈린의 수용소 이야기를 할 적에 좀 전제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그냥 대충 어떤 악마가 악마 이야기를 만들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여기 이제 나와서 얘기하다시피 원래 반유대주의라는 문화가 있었고, 제정 러시아의 비밀 경찰들이 그것을 음모론으로 만들어서 퍼뜨렸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였었던 미국의 대기업가가 자신의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또 퍼뜨리고 하는 중층의 과정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오듯이 보통 사람들의 아편이었었는데, 보통 사람들의 아편이 아니라 이젠 정말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그럴싸한 이론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다시 또 러시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특별히 어떤 숙청 대상 혹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 간첩이 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웃긴 거죠. 왜냐면 히틀러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가 유태인이니까 마르크스 사상은 유태주의다라고 하면서 유태인들을 박멸하는 거고, 또 공산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들대로 이제 어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은 제정 러시아 시절에 만든 이론인데 그걸 다시 역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또 어떤 이론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황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인데 사회적 약자들을
음모론으로 무섭게 만들어 버린 다음에 악마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짓밟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제 붙여버리는 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논리인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가면 중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사람들을 황화론, 그러니까 그 노란 재앙들이다, 누런 재앙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주의적 사고,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 이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꼭 성소수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소수자는 그중에 아주 일부가 아주 좀 별도의 새로운 이슈인 거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할 적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약자인데 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음모화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짓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죠? 그러한 권리를 만들어가는 패턴, 이런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히틀러를 통해서도 극단화가 됐는데 히틀러를 통해서만 극단화가 된 것이 아니라 히틀러만 통해서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이제 그 스탈린을 통해서도 극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스탈린은 레닌의 뒤를 이어서 비틀거리던 제정 러시아를 인수해서 이 나라를 단기간에 위대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대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정말 어떤 그 이상가들, 철학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말 모든 인류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 맞먹는 엄청난 산업국가가 되는 것, 이런 것이 꿈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스탈린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두 가지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 즉 정치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 과정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 속에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살려야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보면 스탈린이 직접 테러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에조프나 베리아, 아주 그 스탈린의 오른팔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인민의 적이라고 대상을 딱 규정해요. 우리 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존재들이 있다. 그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었던 뭐 굴라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네프라든지, 그러니까 소자본가라든지 분홍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박멸해야지만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제대로 들어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정확하게 숫자를 할당량을 정해줘 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몇몇 분홍, 몇몇 소자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 사람들을 대거 이제 소위 말하는 탄압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 빠졌다. 여기 사실 조금 더 위에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보면 34년에 레닌그라드 당 지도자 키로프와 100여 명을 총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탈린의 라이벌이 될 법한 사람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이 해에 280만 당원 중에서 100만여 명의 당원들을 체포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무슨 이 공산주의 적을 체포하라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6년과 38년 사이에는 정말 가공할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36년과 38년 사이의 내용을 보게 되면 16명의 볼셰비키 지도자들, 지노비에프나 카메네프,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린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러시아 혁명을 이룩하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레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이때 다 체포가 되고 다 처형을 당해요. 다시 37년에는 17명, 38년에는 부하린 리코프를 포함한 21명 등등등 당시 최고의 볼셰비키 지도자들, 레닌이 인정했고 붉은 혁명을 일으켰었던 스탈린의 동지들이 해마다 다 잡혀서 다 숙청을 당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좋아서 어떤 우리 안에 공산주의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의 권력을 1인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숙청전을 펼치는 과정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3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어떤 고문을 시작하고 외국인 공산주의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에 참여해서 러시아를 더 좋은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련이 좋아서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니네들 어차피 인종도 다르고 여기 온 첩자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가미를 씌우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라든지 아시아 쪽에 있는 뭐 동양인들이라든지 거기엔 조선인들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독실한 그리스 정교의 신자라든지 등등등의 사람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절정기인 1936년 10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무려 72만 4천여 명에게 사형 선고를 때렸다. 이거 이제 책마다 자료마다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뭐 어차피 조금씩 그 학자들마다 연구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하간 중요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소위 말하는 살육전을 우리가 벌였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925년부터 53년 사이에 약 인명피해는 1200만에서 2000만 정도가 났다라고 보고 있고 37년, 38년 사이에 대공포의 시대에는 약 70만 명 정도가 총살을 당했고 40만 명 정도가 시베리아에 유형을 당했고 전쟁기인 1941년부터 45년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약 250여만 명의 소수민족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 여기에는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조선족들도 포함이 되죠. 조선족들이 연해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카자흐스탄까지 홍범도 장군도 이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대 말부터 50년대 초반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반유대인 정책들도 아주 집요하게 추진을 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53년에 비로소 스탈린이 죽게 되면서 이 피해 참극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벌렸냐라고 얘기하면 스탈린은 어느 시점부터 공산주의의 이상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 사회 소련의 발전과 본인의 권력 강화를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권력 강화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공산주의 적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규모와 대상이라는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전쟁이 터지니까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적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의심되는 사람들, 반역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피해본 사람들이 약 1000만에서 20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들이죠. 되게 비참한 게 뭐냐면 독일하고 소련이 싸우던 과정 속에서 독일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소련으로부터 소련 사회에 살면서 엄청난 억압을 받았었던 소수민족이나 유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독일군이 들어와서 더 심한 학살극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딜레마, 이 안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고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람이 후르쇼프예요.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이 소련의 권력을 잡았던 이제 두 번째 서기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 피해 참극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평소에 후르쇼프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내 팔꿈치에서 이 손마디까지 피해 적셔져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탈린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이상사회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56년 2월달 권력을 장악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결국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공개 비판해요. 물론 이것은 비공개 자리에서 비공개 연설로 진행이 되긴 됐었어요. 근데 비공개 연설로 진행됐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흘러나가는 것을 후르쇼프는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좋아서 비공개 연설이지 실제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얘기를 쫙 펼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의 경직성, 스탈린의 죄악들이 낱낱이 막 공개가 되면서 스탈린 비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스탈린 비판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이 스탈린에 의해서 인권 유린을 당했던 사람들의 피해 보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복권, 살아남은 사람들 수용소로 끌려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문제는 뭐냐? 한 번 일어난 사회적 피해라는 것은 쉽게 복구가 되지 않아요. 자, 몇 가지 글을 읽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굴라크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가야 해. 감시병들이 날 호송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일단 읽고 얘기할게요. 가족을 다 찾지 못했다. 남자 귀환자들은 젊은 여자들과 새 인생을 꾸렸고 여자들은 대부분 독신 여성이 되었다. 아내는 생존하기 위해 남편을 버렸고 수용소에 변해버린 남편 또한 아내를 버렸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엄청난 참극이에요.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누군가를 수용소로 보내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하는 과정들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고, 뒤늦게 한 20, 30년 지나서 56년에 후르쇼프의 전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복권이 되는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공할 상상을 초월하는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죠. 가야 해. 감시병들이 날 호송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해방이 돼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날 본인이 체포돼서 쫓겨나던 그때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다시 만나지 못하죠. 왜냐면 남편은 숙청당했고 가족은 파괴됐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생존해서 돌아왔지만 돌아왔었을 때 나를 맞이해줄 어머니 아버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남자 귀환자들은 젊은 여자들과 새 인생을 꾸렸고 여자들은 대부분 독신 여성이 되었다. 이건 되게 좀 남자면서 좀 짜증나는 부분들인데, 이제 돌아온 다음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아내한테 간다기보다는 거기서 또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모습들도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남편이 끌려갈 때 너도 반동문자 아닙니다 하면서 남편을 버린다라든지, 상호간에 버리고 그 나중에 만났었을 때 서로 간에 이 얼굴을 대면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수업의 내용상 짧게 얘기하지만 가공할 수준의 어떤 인권유린, 그리고 인권유린으로 인한 트라우마, 가족의 파괴, 공동체의 붕괴, 명예회복이 진행되긴 했지만 그 명예회복이라는 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파괴적인 어떤 상처들을 그대로 존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 자국은 지워졌는지 몰라도 얼룩은 그대로 남아있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쵸? 이제 귀환은 허락받았지만 배상은 체포 전 2달치 봉급만 받아요. 그리고 공식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르쇼프 혼자 이 문제를 다 통화를 하기엔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었고, 여전히 스탈린의 위상이 되게 높았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에서 다시 데려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이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무엇보다 공식적인 그 기억 안에서 그들을 복권시키는 작업은 후르쇼프가 제대로 진행을 못해요. 왜 제대로 진행을 못하냐? 당연하죠. 여전히 스탈린이 죽었지만 스탈린적 세계관을 가졌던 스탈린주의자들이 당에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고 소련의 정체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5.18이라든지 제주 4.3 같은 것들, 과거 복권 보상하는 절차들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광범위한 민주화라도 됐지, 여기서는 사실은 집권자가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런 활발한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희생자들, 굴라크 희생자들과 팔라치들 간의 대립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라치는 하수인들이죠. 숙청할 적에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정말 매섭게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사람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갱이로 모는 거죠. 반동문자로 몰고 인민의 적으로 몰면서 자기는 생존했던 사람들. 근데 30년 만에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 살고 문 열면 저 인간 저기서 살고 있는데 30년 전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가 됐어요. 이게 감당할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후르쇼프가 실각한 다음에 브레즈네프가 또 집권을 해요. 이 사람은 솔제니친인데, 솔제니친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용소, 군도,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같은 등등등 이 굴라크로 끌려가서 엄청난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때 경험했었던 그 경험을 다 글로 남기면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세계적인 문호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브레즈네프가 이제 이거죠. 스탈린, 후르쇼프, 브레즈네프인데, 브레즈네프가 권력을 잡았을 때 브레즈네프는 스탈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식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후르쇼프가 했었던 어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또 수용소에 보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의 명예를 무너뜨리거나 스탈린을 부정하거나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후르쇼프가 무너진 다음에 브레즈네프 체제 하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2차 가해가 진행이 된 거죠. 큰 피해를 받고 다시 복권이 됐는데 복권된 사람들을 또 멸시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었던 솔제니친이 1974년에 추방을 당하는 게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991년, 그러니까 이 소련의 마지막이죠.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서기장이 되면서 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같은 광범위한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봐라, 스탈린 정말 잘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잘못이 이런 어떤 인권유린과 전체주의적 태도였다라고 하면서 1991년에 포괄적인 복권을 시도하는 령을 발표하면서 그 문제가 간신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이렇게 맥락과 포인트를 짚는데, 사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수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한 학기에 공부를 하면서 모든 얘기들을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루다 보면 좀 빨리빨리 끝나는 것들도 있고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감수성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뭐 제주 4.3, 광주 5.18 우리 문제를 보면서 되게 많은 아픔을 겪잖아요. 또 미얀마 사태, 홍콩 사태 같은 것을 보면서 국가폭력의 진상을 또 몸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뭐 루안다 학살 사건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보스니아 내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끔찍한 인권 유린을 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참 보면 20세기 이후에 너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분제가 있었던 과거 사회에선 절대군주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정복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죽고, 전쟁을 하면서 점령을 하면 약탈을 하고, 그러면서 참 인권이라는 것이 비참하게 무너졌다면, 시민혁명 이후에 지구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시민혁명 이후에 신분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다른 형태로 인간의 악성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여기서 보여주는 참 끔찍한 이중성인 거죠. 가장 이상사회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가장 급진주의자인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인권 유린이 일어났다라는 것들. 그래서 구조적으로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에선 이론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감수성 어린, 그 또한 인간 어린, 어떤 그런 인간 어린 그런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또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너무나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일단은 인권유린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